9시부터는 6090kHz, 밤 10시와 11시부터는 6190kHz,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부터 956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코리안 서비스의 홈페이지 주소는 nhk.jp/korean입니다. 지금부터 4월 12일 수요일 밤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전화회담했습니다.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은 11일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의 군사시설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 전화로 회담했습니다. 전화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조선반도 정세와 관련해 중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견제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 문제의 의사소통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6번째 핵실험 준비로도 보이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군은 항모 칼빈슨함을 중심으로 하는 항모 전대를 조선반도에서 가까운 서태평양을 향하게 하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은 미국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이상 긴장감을 높이지 말도록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회담에서 시리아 정세도 거론됐는데, 시진핑 주석은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가 일치된 메시지를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해 아사드 정권의 군사시설을 미사일로 공격한 미국과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미러를 포함한 안보리의 결석을 촉구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북조선 문제를 해결하면 미국과 보다 더 바람직한 무역 거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설명했다고 토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과 7일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시진핑 주석과 처음으로 정상회담했는데, 이번 투고에서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문제로 우리 북조선 내용이 초점이 된 이번 전화회담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이 무역 문제에서 무언가 양보하는 대신 중국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북조선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협력을 결단하면 그것은 훌륭한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중국 없이 미국이 문제를 해결한다고도 투고하고 있어 중국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단독으로 대응할 용의가 있다는 생각을 다시 밝혔습니다. 북조선 정세와 관련해 미군은 칼빈슨함을 중심으로 한 항공모함 전대를 조선반도에서 가까운 서태평양에 전개하도록 지시했다고 공개하는 등 북조선에 대한 경계감을 급속히 높여 압력을 강화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조선은 어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측근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교위원회를 19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결정하고 7명의 멤버를 선출했습니다. 외교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전 외무상이자 노동당 국제부장 및 조일 우호 친선협회 고문을 맡고 있는 리수용 당 부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또 위원회는 장기간 미국과 협의를 담당하며 북조선의 핵 문제 관련 육자회담의 수석 대표도 영입한 바 있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그리고 북조선의 대남 창구기관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리선권 위원장, 대외 경제상을 지낸 리용남 내각 부총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조선은 핵 및 미사일 개발로 경제 제재를 받는 등 국제적으로 고립 상태가 깊어지고 있는 데다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북조선의 모욕 행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북조선이 부활시킨 외교위원회가 일미한 3개국을 비롯한 대외 관계 개선 및 각국과 무역 촉진을 위해 앞으로 얼마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리수용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은 1980년대 이후 스위스에 통산 약 30년간 주재하며 현지에서는 김정일 총비서의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져 김정일 총비서의 금고직이라고 불렸습니다. 또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1990년대 후반 스위스에 유학했을 때에는 당시 스위스 대사로 후견인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김정은 위원장의 숙부인 장성택 씨가 최고 책임자였던 당 행정부의 부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장성택 씨가 숙청된 후 정치적인 입장이 위태로워진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한때 나왔으나 2014년부터 약 2년 동안 외무상을 맡은 데 이어 지난해 5월에는 당에서 국제관계를 통괄하는 부위원장에 취임해 일본과 교류하는 조일 우호 친선협회 고문도 맡았습니다. 리수용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하고 경제 재건과 병행해 핵개발 추진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직접 전했습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11일 미국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의 군사시설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매티스 장관은 국제법에 위배되는 화학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공격의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시리아가 또다시 화학무기를 사용하면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거듭 강력히 견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작전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 트럼프 정권이 내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과격파 조직 IS의 괴멸을 최우선시한다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와 충돌할 위험성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제어 불능 상황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행동하는데 이 같은 상황은 러시아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러시아와 대화를 계속해 가겠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항모 칼빈슨호를 중심으로 하는 항모 전대 항로를 조선반도에서 가까운 서태평양으로 변경한 데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미국이 항모를 배치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판단한 장소로 향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해 통상 운용 범위 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이탈리아 북서부 루카에서 열렸던 주요 7개국 G7 외상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일본 시간으로 어젯밤 폐막했는데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안젤리노 알파노 외상이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요 의제로 구상한 시리아 정세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뒤 미국이 아사드 정권에 실시한 군사행동은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사용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해 내상의 행동을 치밀하게 실시했던 대응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동맹국인 러시아와 이란에 대해 시리아가 화학무기 금지 조약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시리아 정권에 촉구하라고 명기했습니다. 또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조선 문제에 대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난한 뒤 새로운 단계의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대해서는 도발을 억제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한 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도록 강조했습니다. 한편 해양 안전보장과 관련해서는 해양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국제법에 입각해 해양 질서 및 평화적인 분쟁 해결, 그리고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할 것이라면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과 관련해 무력으로 위협하고 거점을 구축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인 행동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비군사화와 국제법 준수를 요청한다는 입장입니다.
最大野党である共に民主党のムン・ジェイン候補がですね、 당초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진보 진영의 최대 야당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며 독주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 2주 동안 중도 진영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급속히 추격하면서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2012년 대선에 출마했던 야당의 거물이자 2003년부터 노무현 정권을 그늘에서 떠받쳤던 진보 진영의 유력 정치인입니다. 한편 중도 보수 진영의 정치가로 분류되는 안철수 후보는 서울대학교 교수를 지냈고 IT 관련 벤처 기업을 설립해 성공한 한국의 빌 게이츠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한국에서는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대결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랫동안 보수 진영 정권이 집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를 계기로 보수 진영이 세력을 크게 이루면서 차기 대선에서는 거의 영향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진보 진영으로 입장을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와는 막아야 한다며 중도 진영의 안철수 후보 주변으로 결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향후 선거전에서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세력이 또다시 차기적 영향력을 용인할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겁니다. 아울러 진보와 보수로 갈라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상처 입은 한국 사회를 치유하는 리더십도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추측컨대 이번 선거전에서는 이란 관계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12월에 이루어진 위안부 문제 관련 합의와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에 대해 두 후보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이란 관계를 돌이켜보면 한국 정권은 정치적 기반이 안정돼 있을 때는 일본의 비교적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역사 및 영토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정책을 폈지만 지지율이 하락하면 국민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관련 문제를 꺼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라이벌 후보와 얼마나 큰 격차를 보이며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고 또 그에 따라 얼마나 안정된 정권이 탄생하게 될지가 향후 이란 관계를 예측하는 데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해설은 고베대학 대학원의 김우락한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부문에서 오랜 기간 활약해온 아다